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이 강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챕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얘기했듯이 머신러닝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인퍼런스와 트레이닝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가 그렇죠.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뭐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든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든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성능이 다른 쪽의 성능을 완벽하게 보장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그 차이를 제너럴라이제이션, 갭, 또 에러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차이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AI 분야에 근본적으로 연구해야 될 토픽이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을 못했고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비유를 들자면 약간 이런 거죠.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블라인드 퍼슨이 뭐 그런 속담도 있는데 코끼리 다리를 가서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인지 뭐 아니면 그냥 나무 그냥 기둥인지 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는 알 수가 없는 실제로는 코끼리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그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의 차이가 약간 그런 거라고도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트레이닝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못 보고 일부만 보고 계속 학습을 시키고 그걸 또 인퍼런스 할 때는 그 전체를 볼 수 없고 일부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고 실용적으로 4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 말았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고, 학습적인 방법론, 그 다음에 로스 관련된 얘기 지난번에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적인 방법론으로 대표적인 게 드랍아웃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방법론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필요할 때 쓰면 되는 방법론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배울 내용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오버피팅인데, 물론 언더피팅도 있지만은 대부분 오버피팅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더피팅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더피팅은 왜 발생하냐면 데이터는 많은데 모델이 너무 작은 걸 쓰고 있다는 얘기. 모델만 살짝 키우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안 듭니다. 근데 오버피팅은 비용이 크게 들 수밖에 없는 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델은 작은데 반대죠. 모델은 큰데 데이터는 작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언더피팅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 왜냐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즉 오버피팅의 원인은 모델 사이즈, 파라미터가 너무 큰 부분도 있는데 이걸 억지로 줄일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위험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가 1.7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 줄여?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집니다. 성능을 희생시켜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그러면 반대로 늘려야 되는데 데이터를 뻥튀기 하는 방법을 이제 거창하게 얘기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만 가지고 뭘 결정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일부를 set aside,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고 그 테스트의 데이터를 대신하는 역할, 약간 프록시, 약간 그런 역할을 시키는 데이터로 쓰자. 이런 데이터를 보통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필수로 예외가 거의 없이 항상 써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안 쓰고 뭐를 학습시켜서 논문을 썼다. 논문의 퀄리티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거의 초딩 수준의 AI 논문을 하고 리젝트를 시켜버립니다. 저 같으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100건이 있을 때 그 100건을 다 쓰지 말고 70건만 실제 트레이닝에 쓰고 나머지 30건은 테스트 데이터를 대신하는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써서 그걸로 성능을 측정하자. 그래서 거기서 성능이 제일 잘 나오는 놈을 모델로 삼자라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D개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D개 모델은 뭐 지난 시간에 차수가 다른 모델로 예시를 했고, 또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는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다르게 계속 생성되는 모델. 같은 딥러닝 모델인데 이터레이션 진행될 때마다 파라미터가 변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봐도 되는데, 엄밀하게 1대1 매칭은 안 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델들은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런 모델들이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엄밀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MD까지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레즈넷이 18부터 18, 30, 52, 100몇 개, 150, 이게 한 5개 모델이 있다고 치면 이 5개 모델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M1부터 M2가 되는데 M5까지 있고, 이게 구조가 다른 것도 일종의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모델들을 이 각자 다른 트레이닝 데이터를 써서 학습을 시키고 밸리데이션 별도로 성능을 보고 그 밸리데이션 성능이 제일 잘 나오는 모델을 고르면, 근데 그 중에 항상 가장 레이어가 많은 걸 선택하라는 보장이, 선택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5개 모델 중에 예를 들면 뭐 레즈넷 52가 제일 좋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쓰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모델들은 하이퍼 파라미터, 뭐 러닝 레이트도 되고 또 알고리즘의 유무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드랍아웃을 쓰냐 안 쓰냐, 그것도 안 쓰는 모델, 쓰는 모델 해갖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좀 더 복잡하게 하면 드랍아웃을 쓰냐 안 쓰냐, 배치 노멀라이즈를 쓰냐 안 쓰냐 그러면 콤비네이션이 4개가 생깁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경우, 둘 다 쓰는 경우, 뭐 등등등 해서 아예 안 쓰는 경우. 그래서 3개가 되네요. 하나는 아니구나, 4개 맞네요. 네. 그래서 그 4개 모델을 각각의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보고 성능이 제일 잘 나오는 놈을 선택하는.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SGD에 앞에 붙는 파라미터도 여러 개를 스텝을 정해놓고 0.0,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 뭐 또 10의 마이너스 4승 해갖고 한 4개 정도를 다른 모델로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할 때 바로 이 밸리데이션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하시면 그때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뭐랄까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지난번에 아까 방금도 요약하고 지난번에 배운 이 방법이 약간 특정 파티셔닝의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70%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 30%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쓴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놈이 트레이닝에 들어가고 어떤 놈이 밸리데이션 들어가느냐 한번 결정이 되면 거기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잘못되면 오버피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분할하는 거, 그게 완전히 복골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분할하는 것조차도 약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30%를 고르는 거를 예를 들면 당연히 랜덤하게 고르는 게 맞고요. 네. 아예 그러지 말고 더 어그레시브하게 그 주어진 배치 데이터를 이만큼이 있다고 치면은 수평축이 데이터의 양입니다. 이거를 K 등분을 해서 1, 2, 3 K개 해서 요걸 밸리데이션으로 1번을 밸리데이션을 쓰고 나머지 다 트레이닝 쓰고, 또 2번을 밸리데이션을 쓰고 나머지 그러면 총 K개의 분할하는 파티셔닝하는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그러면 요 K개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밸리데이션 그 에러 값들이 나오는데 그 에러 값들을 평균을 내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어떤 특정 분할의 디펜던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옵티말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 파티셔닝의 디펜던시를 제거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제일 좋긴 한데 어비어스하게 여기서 여러분들 볼 수 있듯이 방금 전에 한 법은 딱 한 번만 밸리데이션을 하면 되는데 얘는 밸리데이션을 K번을 해야 됩니다. 연산량이 트레이닝이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짧게는 뭐 한 몇 시간, 길게는 뭐 챗GPT 이런 것들 학습시키려면 거의 뭐 GPT 한 몇백, 그러니까 GPU 몇백 대로 한 몇 주가 걸립니다. 몇 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간단한 GPU 같으면 GPT를 학습을 시키려면 거의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걸리는 거를 여기가 K가 예를 들어 100이라 그러면 몇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지는 알지만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짝 안 좋은지는 알지만 타협안으로 그냥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미리 그냥 프리픽스 시켜놓고 그 세팅 하나로만 검증을 많이 한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방금 그림으로 그린 요거를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다. 그냥 원-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그냥 살짝 확장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불행히도 잘 안 쓴다. 더 좋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 K-fold를 더 극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파티셔닝을 할 때 각 파티션된 그룹에 딱 데이터 포인트 하나만 있는 거예요. K가 데이터 포인트 개수하고 같아져 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즉 100만 개 데이터가 있으면 100만 번 이 밸리데이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고 한다. 즉 가 데이터 셋 사이즈하고 같은, 즉 각각의 즉 밸리데이션 그 셋 하나가 그냥 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나머지 한 개 뺀 나머지 전체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100만 번의 100만 개 데이터 있다면 100만 번을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데 이제 이걸 많이 쓴다고 그랬고, 여기서 얘기했던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다른 모델로 볼 수도 있고, 약간은 이그젝트하게 같은 건 아닌데 시간 축상에서 변화하는 같은 구조인데 파라미터가 계속 변화하는
그런 모델들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시간에 따라서 계속 트레이닝 에러는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경우 그냥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SGD를 한다라는 거는 더 로스 펑션이 작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더 커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계속 줄어드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나친 학습은 몸에 해롭다란 말을 했었죠. 학습이 제일 잘 됐다라는 거는 트레이닝 에러가 제로가 될, 그냥 무한번 이터레이션을 하는 게 그럼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적절한 타임에 저 이터레이션 또는 에폭을 끊어야 되는데 끊는 방법이 방금 얘기한 그런 크로스 밸리데이션 70% 데이터를 가지고 이 까만 선을 그리고 나머지 30% 데이터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에러를 그려보면 이놈이 이렇게 가다가 슬쩍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봐도 사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에러가 최소가 되는 게 결국은 제너럴레이션 에러,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에러가 제너럴레이션 에러를 대신하는 거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했죠. 인퍼런스, 테스트할 때 에러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제일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빨간 선이. 이 점에서 끊어야 된다. 이거는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확 올라간다고 보였지만 보통 실험해보면 쭉 떨어지다가 약간 플랫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갑자기 변화되는 약간 이런 점들을 이제 니 포인트라고 하는데 무릎 그 니 포인트를 적절히 찾아서 거기서 스탑을 하는. 그래서 뭐 이 시간이 보통 한 며칠 걸릴 수가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인 경우는. 그럼 여러분이 TV 스크린에 앉아서 이거를 모니터 스크린을 계속 보면서 이걸 그러니까 며칠을 밤새면서 볼 거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적절한 코딩 스킬만 있으면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놈과 이놈의 슬로프의 차이를 보면서 그 슬로프가 갑자기 꺾이는 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적절한 알고리즘으로. 그 점에서 딱 스탑을 시키는 코딩을 하면 자동화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24시간, 48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서 저걸 지켜보고 있는 굳이 그런 힘든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모양으로 하게 되고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 실제로 한번 저희가 이걸 한번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CPU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가서 투레이어 엠리스트 데이터고요. 투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모델이고 본다가 제대로 액티베이트 안 돼갖고 CPU로 돌아가는데요.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자 100번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러닝 레이트는 0.005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이걸 이따가 한번 플롯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뒤에 CPU라서 없는데 자 이런 플롯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부풀리는 방법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까 설명했듯이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굿뉴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툴들, 뭐 파이토치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라이브러리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할 필요 없고 세상 참 좋아졌죠. 옛날 같은 거 다 여러분들이 C++ 다 코딩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하고 밥 먹는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신다. 라떼는 말이야, 근데 이제 자기가 대학원생 때는 초창기 딥러닝 때는 뭐 텐서플로우도 없고 파이토치도 없고 그래서 직접 자기가 다 코딩을 했다고 합니다. 논문 하나 쓰는데 거의 한 2년 걸렸는데 요즘 학생들은 모든 툴들이 다 있어서 갖다만 쓰고 심지어는 챗GPT가 알아서 대부분 루틴까지 만들어져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굉장히 빠른 학생들은 거의 한 2주 만에 뚝딱 논문을 쓴다고 세상 너무 좋아졌다고 약간 신세 타령을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파이토치에도 이제 뭐 그런 관련된 뭐 지금 오늘 설명하는 테크닉들 대부분 다 이미 구현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세상을 잘 활용해보기 바라고. 자, 근데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한테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 세상 좋아졌다라는 게 꼭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좋아졌다는 얘기는 남들한테도 좋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 사이클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중에 이제 좀 빨리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한 학기에 뭐 4-5편씩 논문을 쓰는 학생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경쟁이 무지막지하게 심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쉬워진 것 같은데 저희 대학원생들 보면 오히려 논문이 퍼블리시가 더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경쟁이 심해져서 아이디어에서 내가 딱 코딩하고 실험 날라 그랬더니 저 사람이 반패해버려서 황당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효율적이고 빨리 돌아간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뭐 영상 이미지 가지고 데이터를 부풀리는 작업이 좀 상당히 직관적이니까 뭐 그런 걸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나비 사진이 있는데 나비 사진을 약간 이렇게 뭐 옆으로 약간 늘리든가 위아래로 늘리든가 아니면 대각선으로 늘릴 수 있겠죠. 종류의 그 선형 변환이 있습니다. 행렬을 곱해갖고 바이어스 텀 해주는 걸 애파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찌그러뜨리는 과정. 가우시안 노이즈 집어넣는 거. 애파인하고 비슷한데 뭐 약간 특정 각도로 뭐 이렇게 늘려버리는 거 이미지를 또는 좌우를 이렇게 뒤집는 거. 그 다음에 뭐 좌우 이동하는데 그냥 특정 픽셀만큼 움직이는 거는 너무 어비어스하니까 이걸 랜덤한 위치로 막 움직이게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좌하단으로 움직이면 위가 비겠죠. 비는 부분이 이렇게 제로든 랜덤 픽셀이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컬러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실제로 그래서 계속 추가되고 있지만 현재 파이토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류의 이런 오그멘테이션 툴들이 이런 게 있고 앞에 랜덤이 붙은 거는 이제 거기에 아까 뭐 트랜슬레이션을 랜덤하게 위치로 왔다 갔다 하듯이 랜덤한 파라미터 정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거를 그냥 자동으로 선택해서 해주는 무슨 오토 오그멘트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적절한 것들을 찾아서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각 데이터셋별로 적절한 종류의 서브셋들이 대체로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 오그멘트라는 그런 테크닉들은 그 중에 이렇게 서브셋을 골라서 랜덤하게 적용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다라는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어비어스하니까, 그리고 툴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가장 최신의 이제 오그멘테이션 기법 중에 어떤 것들입니까? 좀 특이한 것들 두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딱 들을 뿐이 없지만 믹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강아지 사진이 있고 뭐 고양이 사진이 있다. 그럼 그냥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죠.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라운드 트루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강아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원핫 포지션의 0.5, 그 다음에 고양이의 원핫 포지션의 0.5,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라운드 트루스가 원핫 벡터가 아닌 투핫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방법론을 믹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0.5는 사실 이것도 하이퍼 파라메타죠. 그걸 람다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는 0.6, 그 다음에 고양이는 0.4 합이 1이 되게 해서,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도 같은 비율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지만, 왜냐면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복합된 거니까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 안 하는 어떤 물체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AI를 학습시키는 데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당히 비직관적이지만 재미난 어떤 방법론이죠. 이게 믹스업이고, 컴믹스는 그걸 살짝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을 크롭을 해서 끄집어내고 가운데 부분은 고양이로 배치하는 것도 더 이상한 이미지죠. 바깥은 강아지고 가운데는 고양이인데 이제 그 면적의 비율만큼 수합 벡터를 만드는 그런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이 방법론들이 비직관적이지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좀 절실한 경우, 성능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믹스업이라든가 컴믹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 믹스업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제 너무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나온 김에 믹스업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냐면, 좀 이따 설명하고,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이터레이션 100번 다 돌았네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그려보면 방금 돌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란색이 트레이닝 에러고 엠리스트 데이터입니다. 필기체 인식하는. 오비어스하진 않지만 파란색 쭉 떨어지고 밸리데이션은 살짝 꺾이죠. 뭐 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찾는 게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테크닉들을 쓰는 거죠. 포인트를 어디를 잡을 거냐. 뭐 여기가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에서 스탑하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가면 아까도 비유를 했지만 과도한 흡연이 아니라 과도한 학습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 데이터로 돌려봐도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최신 연구 진행되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들이 보면은 대체로 그 데이터 1000개 클래스가 있는데 그 각 클래스별로 이미지넷이 1000만 장이나 뭐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0개로 나눈다 그러면 각 클래스별로 10,000장이 있어야 되죠. 균등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균등하게 있죠. 불균등하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언밸런스드 데이터 그러고 또는 아주 이게 극심할 경우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 세트를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각 클래스 1000개를 쭉 수평축으로 놓고 인덱스를 그 데이터 포인트들의 개수를 그려보면 가장 큰 거 왼쪽부터 해서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1번부터 1000개 클래스입니다. 1000번까지. 그래서 이쪽 데이터들 많고 이쪽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그런 거 관련된 데이터들은 많은데 굉장히 특이한 물체들 뭐라 그럴까요? 잠수함 뭐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특이한 물체 뭐 있을까요? 하여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특이한 물체들은 데이터들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이쪽에 보여요. 그래서 저런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학습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AI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인 AI fairness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정한 AI. 데이터셋이 많은 쪽은 AI 성능이 잘 나오는데 데이터셋이 적은 쪽은 AI 성능이 잘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좀 지난 일이지만 구글이 AI 엔진을 잘못 공개를 해갖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의 어떤 물체를 넣으면 그 물체를 그냥 인식해서 딱 표시를 해주게 되는 그런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흑인이 그냥 자기 셀카를 찍어서 올렸는데 고릴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되고 구글이 금방 사과하고 바로 그 엔진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바로 롱테일 디스트리뷰션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리티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믹스업 같은 테크닉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이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쪽 데이터들을 좀 많이 믹스업을 시키는 즉 이 많은 데이터하고 작은 쪽 데이터를 계속 믹스업을 시켜갖고 분포를 좀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뭐 완전 역전 못 시키겠지만 뭐 이렇게라도 가져가게 하면 조금 더 공정성을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 페어니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런데서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런 믹스업이다 정도로 요약을 하고 6장에 이제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즉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실용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방법들 4가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7장은 공지한 대로 시퀀스에 관한 어떤 AI 엔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데이터는 어떤 시간축에서 보면 어느 특정 타임에 그냥 딱 한 번 들어오고 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물론 동영상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사실 동영상도 시퀀스 데이터죠. 대표적인 시퀀스 데이터는 언어,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문장들도 순서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연결돼서 나오는 데이터고, 뭐 음성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공장 같은 데서 압력이나 뭐 온도 이런 것들을 계속 측정해서 저장을 하면 이것도 시퀀스 데이터가 되겠죠. 네, 그런 종류의 랜덤한 데이터들을 보통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다룰 때 쓰는 방법론 중에 이제 최초로 나온 것이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이라고) 부르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아주 신기술이 나와서 사실은 이 기술이 더 이상 많이 거의 안 쓰입니다. 사실은 거의 대체됐다고 보면 되겠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쓰여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NN을 그래도 좀 배우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트랜스포머가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RNN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방법론들이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너럴해서 사실은 그 이론은 RNN이든 트랜스포머든 상관없이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고요. 그게 이제 확률 이론인데, 확률 이론을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는 방법론,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RNN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률적인 probabilistic graphical 모델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면 PGM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이고, 앞으로 AI, 뭐 이런 기법들, 알고리즘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 영원히 갈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recurrent network, RNN의 기본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피컬한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하면, 자, 인풋이 시퀀스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인풋 X는 X1, X2, X3 이렇게 수열처럼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히든 벡터라는 게 있고, 이게 벡터죠. 벡터가 있고, 여기 까만 점이 있는데, 이게 신호 및 시스템을 배운 사람은 그쪽 분야에서는 이걸 딜레이 블락이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디시설이나 논리 설계를 배운 학생들, 디시설이나 논리 설계를 배운 학생들 손들어보세요. 그런 데서는 레지스터라고 보통 부르죠. 레지스터가 들어가면 한 타임 스텝 동안 그 스테이트가 저장되어 있다가 다음 스텝에 아웃풋이 나옵니다. 딜레이를 한 타임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레지스터가 여기 있다. 즉, 한번 저장이 됐다가 한 타임 뒤에 나타나는 그런 디바이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U를 연결시키는 화살표는 하나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웨이브 매트릭스를 U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커런트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생각해 봤을 때 인풋 레이어를 파라메타 매트릭스 W로 곱하고 다시 자기 인풋으로 아웃풋을 갖다 붙이신다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계속 무한 피드백이 일어나고, W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발산하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그냥 사라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거울들인데 양쪽에 딱
거울이 있는 경우 딱 들어가면 계속 자기 그 이미지 상이 계속 무한번 반복되는 걸 보이죠. 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없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큰일 난다. 뭔가 오퍼레이션이 거의 핸들링이 불가능한. 그래서 실제로 신호 처리나 뭐 그런 회로 설계할 때는 그런 직접 딜레이를 갖다 붙이는, 아웃풋을 인풋에 갖다 붙이는 미친 짓은 아무도 안 합니다. 실제로 방금 우리 수업 시작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마이크를 크게 얘기하면 삑 소리가 나죠. 그 하울링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아웃풋이 인풋에 직접 갖다 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직접 갖다 안 붙이게 하려고 이 딜레이 블락을 한번 타임 딜레이를 주면은 같은 신호가 또는 같은 정보가 같은 시간의 시점에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웃풋으로 연결될 때 V라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연결되고 그라운드 트루스 있고 로스 펑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각 타임 스텝별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피드백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붙는 거를 이렇게 이전 타임, 현재 타임, 다음 타임 이렇게 보면 마치 H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된 구조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노비 시스템을 배운 학생들은, 또는 회로 이론을 배운 학생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IIR, 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하고 동일한 구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웃풋이 다음 타임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아웃풋이 현재 타임에 인풋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기본이 되는 거고, 근데 다음 타임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들을 리커런트 시스템, 뭐 피드백 시스템, 뭐 그러니까 제어 이론에서는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시노비 시스템에서는 리커런트 IIR, 인피니트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고, AI 분야에서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각 분야별로 다 다르게 부르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시간축에서 펼쳐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축에서 이렇게 펼치면은 예를 들면 타임 스텝이 100번이면 마치 뼈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딥러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축상의 딥러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구조를 보고 우리가 요 구조를 이제 뭐 약간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현재 타임의 히든 벡터는 이전 타임의 히든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인풋 x를 받고, 그 다음에 이 히든 벡터를 만드는 거는 학습을 시키는 파라메터 벡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펑션이다. 이렇게 추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앱스트랙션으로. 이런 구조가 되겠고,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히든 벡터의 역할이 뭔가, 직관적인 역할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히든 벡터는 과거의 그 전체 히스토리를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들어왔던 모든 인풋들을 하나의 벡터로 요약을 하는, 요 놈이 과거에 들어왔던 xt-1부터 x1까지의 이 과거의 정보들을 하나의 벡터로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RNN이 기존의 fully connected 네트워크하고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뭔 얘기냐면 기존의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는 이것들을 다 인풋으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다 웨이트 파라미터를 곱해갖고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과거에 있는 놈들을 하나로 요약을 해서 좀 더 간단하게 파라미터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실제 일어나는 오퍼레이션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u하고 x를 곱하고 바이어스 텀 b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왼쪽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전 히든 벡터 w, 그러니까 ht-1하고 w 곱하고 바이어스 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이퍼 탄젠트를 씁니다. 그래서 탄젠트를 취해갖고 HT를 만든다. 그래서 HT가 만들어지면 이제 아웃풋은 그 HT가 일종의 컬럼 벡터로 치면은 거기다 V를 곱하고 바이어스 텀 C를 해서 아웃풋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리니어 네트워크를 가정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없는. 그렇게 하고 여기 소프트맥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소프트맥스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대로 학습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배웠던 그 백프로포게이션 기본 룰만 알면 사실은 여기도 백프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금방 구체적인 계산을 안 하더라도 실제 결과값을 다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미 빨리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 기본 룰은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로스 펑션이 일단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건 여기죠. 로스가 여기서 계산되니까. 여기서 계산되고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로스가 그레디언트가 일로 전달되고, 자, 그놈이 또 다시 일로 전달되고, 그렇죠? 자, 화살표 하나씩뿐이 없으니까 하나씩만 전달되다가, 여기는 화살표가 두 개죠. 두 군데로 전달돼요. 여기서 W를 구할 때 이 방향으로 가고, 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각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제 그 룰을 지키고, 각자의 말로 설명한 건데, 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이퍼탄젠트를 이런 리니어 모델, 인풋에, 그러니까 이전 H에 대해서 W 곱하고 현재 인풋에 대해 U 곱한 거에다가 하이퍼탄젠트 취한 게 H라고 했죠. 두 줄로 이제 요약이 되고, 아웃풋은 V를 곱하고 H에다가 바이어스, 그리고 최종 아웃풋은 소프트맥스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각 단계별로 계산해서 지금 시간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모든 시간별로 이 로스 펑션을 다 더해주는 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다른 점이에요. 기존에는 시간 개념이 없었으니까 원타임만 있었으니까 시간별로 로스를 더할 필요가 없었는데 시간별로 다 더해준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시간대 로스, 요 시간대 로스, 요 시간대 로스를 각각 다 더해서 전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지금 중요한 파라메타는 X하고 H를 연결하는 U, 그렇죠? H하고 H를 연결하는 W, 그 다음에 H하고 O를 연결하는 V. 제일 중요한 파라메타죠. 저놈들을 학습시키는 게 결국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저걸 학습시키려면 저것들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되겠죠.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기본 룰. 덧셈은 그대로 전달된다. 곱셈은 반대 거 곱해서 전달된다. 두 가지만 알면 복잡하게 유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조금씩 디멘전만 맞춰가면서 맞춰보면 중간고사에도 나왔던 내용들이죠. 유도를 해볼 수 있고 구체적인 유도는 한번 직접 실제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로스가 이 각각 타임의 로스의 서메이션이 돼 있으니까 뭐 요거는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그냥 덧셈들은 그냥 전달된다 그랬죠. 이놈에 해당하는 리브는 1이고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계산해보면, 요거는 우리가 2장에서 이미 2장 끝부분에 GLM 배울 때 이미 배웠죠. 그런 리그레션이든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이든 에러 텀, 아니 에러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동일하게 나온다. 그라운드 트루스 빼기 모델 아웃. 놀랍게도 그렇다고 그랬죠. 그거를 확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의 원합 벡터하고 모델의 아웃풋이 클래시피케이션 코스 엔트로피를 미분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유도가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운 걸 참조를 하면 되고, 다 배웠던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벡터에 대한 미분, 이 노드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중간에 액티베이션과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미분은, 자, 이 H에 대한 미분은 자기에서 나가고 있는 회살표에서 반대에서 받아야겠죠. 근데 보면은 세 번째 룰이 뭐였냐면 커먼 소스가 있었죠. 같은 베리어블 변수가 두 군데 사용이 되면 각각에서 오는 미분들을 합쳐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유도된 얘기입니다. 자, 이놈이 커먼 소스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죠. 여기서 오는 미분하고 여기서 오는 미분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다음 타임 스텝이 t 플러스 1이고, 이거는 위에서 오는 미분. 자, 여기서 이제 모든 벡터들은 컬럼 벡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H에서 O로 갈 때 연결되는 그 행렬이 V였죠. 그리고 그 백프랍을 할 때 V는 항상 V 트랜스포즈로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때 4장에서 복습을 해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프랍을 할 때는 모든 행렬들이 트랜스포즈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웃풋 그레디언트, 아웃풋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즉 H에서 연결된 O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보신다고 그랬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자, 마찬가지로 이건 오른쪽에 오른쪽에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컬럼 벡터로 보고, 그 다음에 W 트랜스포즈를 곱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하이퍼탄젠트가. 하이퍼탄젠트 미분해 보면, 그러니까 Y는 하이퍼탄젠트 X를 미분하면 이게 1-Y제곱이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하이퍼탄젠트 정의가 곱하시면서 써보면 이런 함수죠. 이거를 미분해보면 1-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1-y제곱이 이전에 그 벡터의 엘리멘트 와이즈를 곱해지는 거는 그거를 다이아고널 텀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행렬 W 트랜스포즈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파라메타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C는 H하고 아웃풋 O를 연결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근데 O의 그레디언트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그 H의 미분 그 자체, 방금 전에 구했죠. H에 대한 미분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 들어가기 전에 더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에 대한 미분값만 곱해주면 되고, 중요한 게 나머지 요 벡터 행렬 3개죠. 우리가 이미 4장에서 행렬
파라메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이 칼럼 벡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W의 트랜스포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해지는 그러니까 아웃풋의 그레디언트가 왼쪽에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인풋에 해당하는 그 액티베이션 값이 로우 벡터로 트랜스포즈돼서 곱해지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딱 그런 구조죠. 자, V는 그 V의 아웃풋, O죠. O의 그레디언트 칼럼 벡터로 보고, 그 다음에 그 V의 인풋에 해당하는 부분, H죠. H를 트랜스포즈 로우 벡터로 만들어서 칼럼 벡터 곱하기 로우 벡터는 행렬이 되니까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이와 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W인 경우도 W인 경우도 그림에서 보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인데 여기 인풋이죠. H-1을 트랜스포즈로 하고 그 다음에 요놈의 그레디언트.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 하이퍼 탄젠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A에 대한 그레디언트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H에 대한 미분이고 이 부분은 A하고 H 간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두 개를 합치면 A에 대한 미분이 되겠죠. 역삼각형 AL이라고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로 합치면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A 곱하기 X. U는 그러니까 A에 X가 연결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A하고 X 형태가 되는 거고 W는 A에 H가 곱해지는 형태였죠. 그래서 A에 미분하고 H가 트랜스포트에서 곱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설명했지만 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디테일을 숙제로 해보면 더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백프랍 룰을 적용하면 쉽게 유도될 수 있는 백프라피케이션의 그런 뭔가요? 진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미난 엑서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 확률적인 그래프 구조를 배우는 게 시퀀스를 다룰 때 가장 파워풀하면서 일반적인 툴이 됩니다. 이거는 뭐 트랜스포 가능하고 이런 RNN 적용 가능하고 뭐 미래에 나올 어떤 모델이든 이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는 변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어떤 게 일반화되고 어떤 게 좀 계속 쓸 수 있는 테크닉들인가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파퓰러한 테크닉이라 하더라도 트렌디한 테크닉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시적으로 쓰이다 말 거면 그때 잠깐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쓸모없는 방법론들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그래피컬 모델은 앞으로 AI 분야가 살아있는 한은 영원히 지속될 중요한 방법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피컬 모델이 왜 중요한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적인 관점에서. 자, 이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Y라는 벡터의 확률인데
타임 시퀀스입니다. 타임 1부터 타임 t까지 그 t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이런 시퀀스에 대한 전체 시퀀스에 대한 확률이죠. 자, 그거를 이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제 확률 이론이 조금 나오는데 확률 이론에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이와 같이 이제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연속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베이즈 룰하고도 관련이 되고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확대한 개념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확률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잘 높아시면서 그런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확률책 제일 앞장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건 항상 이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시퀀스 Y라는 게 뭔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거를 예를 들면 I am a boy 뭐 4개의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베리어블 그 엘레멘트로 이루어진 벡터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각각을 어떻게 벡터로 매핑하냐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I am a boy라는 문장이 코퍼스라고 하는데 전체 가능한 모든 문장 집합에서 나타날 확률이 얼마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거를 동치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거를 각각을 이런 식으로 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단어 I가 나오는 확률 곱하기 그 다음 M이 I가 나왔을 때 M이 나올 확률 곱하기 어가 IM이 나왔을 때 확률 곱하기 보이가 IM 다음에 나올 확률 이 것들을 다 곱하면은 이 4개들 다 곱하면 원래 전체 시퀀스에 대한 확률하고 같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언어 데이터를 다루는 AI 엔진들이 하는 짓이 뭔가를 좀 추상해서 생각을 해보면 맨날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도 그렇고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그렇고 결국은 확률 값을 뽑아내는 것 likelihood를 뽑아내는 게 결국 AI 모델의 최종 목적이라고 그랬죠. 시퀀스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시퀀스도 이 문장의 확률을 뽑아내는 그 확률 값을 AI 엔진이 뱉어내는 게, 즉 AI 모델이 뱉어내는 도로 그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모든 시퀀스 모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RNN도 그렇고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유명한 챗GPT도 그렇고 결국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확률들 이렇게 곱으로 분할된 이 확률들을 잘 뱉어내는 모델을 시키는 거 말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언어 관련된 NLP AI 모델들을 요 식 하나로 다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확률들을 뱉어내게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제너럴하고 파워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타가 붙은 거죠. P 밑에 세타가. 그 파라메타를 잘 조정해서 이 P값을 잘 뽑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가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조정할 수 있지만 사전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뭐 훨씬 더 많겠지만 한 10만 단어 되겠지만 실생활에 쓰는 단어 한 5천 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실제 1000개도 안 된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5천 개로 국한을 시킨다 그러면 결국 이 확률은 뭐냐면 5천 개의 클래스를 뱉어내는
소프트맥스 값을 뱉어내는 AI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서 아웃풋을 소프트맥스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각각의 단어들을 한 5,000개 단어로 리미트를 한다 그러면 5,000개 클래스를 그냥 확률 값을 뽑아내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슈퍼바이즈 러닝의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 뭐라고 했죠? 우리 학생? 1장에서도 얘기하고, 2장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죠? 기타 어깨? 뭐였죠? 무슨 프린시플이었죠? 원리가? 모든 머신러닝은 뭘 따른다고 했죠? 여기 학생? 네? 그렇죠? maximum likelihood. likelihood는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죠? 이거 여기에 있는 확률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조건부 확률입니다. 따라서 각각이 likelihood고 각각을 최대화하는. 즉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이것들이 다 서메이션으로 바뀌죠. 즉 로그 likelihood의 합을 최대화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키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마이너스를 취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그래피컬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수식을 하나의 항을 yt가 있으면 이전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바로 직전 거, 그 다음에 전전 거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와 같이 이전에 있는 모든 노드들에 연결시키는 이런 구조. 이게 yt면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 게 바로 이 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다. 즉 그래프와 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그래프 구조를 잘 이해를 하면 어떤 확률들을 학습을 시키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어떤 로스 펑션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툴로서 굉장히 제너럴하게 우리가 학습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다라는 걸 여기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극단적으로 가지고 간 이론들이 뭐 시간적으로는 배울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대학원 가서 배울 내용이지만 이 그래피컬한 모델을 아주 일반적으로 커넥션이 이루어져 있는 게 지금 1차원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2차원적으로 막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노드들이 막 위아래로 펴져 있고 어떤 노드는 연결돼 있고 어떤 노드는 연결이 안 돼 있고 하는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그래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연구 분야에서 이제 이 툴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있는 툴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퀀스를 다루는 AI 모델들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복잡한 것들도 쉽게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시퀀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부분에 그래피컬 모델 또는 확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고 쉽게 이해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y에 대한 뭐 조인트 프로버빌티 이렇게 분리시킨 걸 봤는데 y라는 시퀀스가 있고 x라는 시퀀스가 있을 때 좀 더 일반화된 확률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게 대체 뭐 수식만 보면 되게 뭐지? 이거 뭐 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랑 왜 상관이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가 한국어 문장이고 X부터 X까지 뭐 나는 소년이다. 나는 한국어 문장이 들어가고 각 단어가 이제 하나의 엘리멘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am a boy. 영어 문장이 들어갔을 때, 자, 이거를 잘 학습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AI 영어 번역, 그러니까 언어 번역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확률 분포를 잘 찾아낸다라는 거는 결국은 AI 학습을 잘 시키는 것과 동치라는 거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뭐 멋있어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용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퀀스가 컨디션이 되고 아웃풋도 시퀀스인 경우,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맞는 식이 아닙니다. 틀린 식입니다. 이거를 엄밀하게 하려면 이 두 번째가 정확하게 맞는 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컨디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에 있는 이런 이전에 있는 y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y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식이고 위에는 틀린 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틀린 식을 썼냐면 기존의 RNN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이 틀린 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왜 맞고 이건 왜 틀린가를 조금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언어적으로. 자, 예를 들면 이제 언어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한국말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영어라고 그랬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든 언어들은 언어 구조가 있고 문법이 있죠. 무슨 이제 그 얘기는 뭘 암시하고 있냐면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에 따라서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어가 나왔으면 반드시 다음 단어는 뭐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동사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 형용사든 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딱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온 것에 의해서 뒤에 나오는 게 디펜던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식과 이식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Y 부분들이 제거가 돼 있죠. 즉 Y에 대한 디펜던시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즉 앞에서 나왔던 단어는 난 상관없어. 내 맘대로 단어를 뱉어낼래. 라는 구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성능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방금 설명한 이 RNN이 딱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앞에 나왔던 Y 값이 여기에 직접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Y가 이쪽 아웃풋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하는 방법은 이 두 번째 식이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RNN 구조인데 이전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여기에 뭐 파라메타 매트릭스로 곱해져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teacher forc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이전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어줘야만 사실은 바람직한, 즉 요 확률 값을 제대로 표현하는 그래피컬 모델은 이 구조여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언어가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다음 단어의 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또 재미난 사실은 이것만 보면 다시 돌아가서 다른 얘기긴 한데 코멘트는 현재 챗GPT 같은 모델이 굉장히 복잡한 모델처럼 보이지만 이 확률적인 이론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단순한 모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챗GPT가 하는 짓은 요 확률만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끌어모아갖고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맞히려고 하는 그 모델을 학습시킨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챗GPT를 디스하려는 게 아니고 이 학습을 굉장히 잘 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펙트를 해야 되지만 하는 짓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나왔던 단어들 보고 다음 단어를 최대한 잘 알아맞히는 이런 것은 이제 NLP 분야에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Next Word Predi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ext Word Prediction을 잘하는 모델을 학습시킨 게 챗GPT라. 트랜스포머 기반이죠.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한 프레임워크에서 비교하고 장단점을 판단해 보려면 역시 이 그래피컬 모델만큼 파워풀한 게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